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흐르는 강과 신비한 전설이 깃든 기암 괴석이 조화를 이룹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곳.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의로운 땅. 역사의식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경남 의령입니다. 여기는 의령이 자랑하는 한우산입니다. 한우 하니까 소가 생각나시겠지만 그 한우가 아니고 여름에도 겨울비처럼 시원한 기운이 넘치는 곳, 바로 그런 의미로 한우산이라고 했답니다. 의령엔 또 어떤 아름다운 풍경과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와, 시원하다. 좀처럼 눈 구경을 하기 힘들다는 의령에서 겨울의 끝자락을 만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아스라이 펼쳐지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즐겨 찾는 찰비 계곡. 삼복더위에도 차가운 비가 내린다는 계곡은 폭포수가 그대로 얼어붙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하지만 계절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죠.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의령은 강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기후까지 더해져 한겨울에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생산됩니다. 해외로 전량 수출되고 있는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애호박과 양상추, 참외, 가지 등 풍성한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의령의 특산물인 수박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수박이 출하되고 있네요. 여름 과일의 대명사격인 수박을 한겨울에도 맛볼 수 있는 건 비닐 온실 덕분입니다. 의령은 겨울 수박의 3대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한겨울에 수박이 있네. 야, 이거 던지는 게 괜히 재밌어 보이네. 저도 한번 던져볼까요? 오! 그게 안 맞아. 한번 다시. 흐야! 아야! 어여!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다 박살났어. 비싼 수박을. 아이고. 내가 돈 내고 먹을게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뭐. 왜 이렇게 달아? 여기다 설탕 주입한 거 아니죠? 설탕 안 넣습니다. 어린 수박이 원래 당도 최고입니다.
아주 달아요. 의령에서 겨울 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60년대부터입니다. 현재는 1,100여 농가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겨울 수박은 12월부터 3월 말까지 출하되는데요. 수박 농사에 적합한 강 주변의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키운 거예요? 요게 10월 중순에 심어가지고. 네네. 예. 그럼 지금 따니까 한 4개월. 이게 4개월 이렇게 4개월 예.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늘 수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예. 그럼 1년에 한 두세 번 합니까? 많이 하는 사람 3번 하죠.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2번만 하고 이제 또 다시 뽑고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를 또 해요? 모내기를. 아이고. 야, 그래도 이거 애써서 농사하셔가지고 학비하시기 힘들으셨겠다. 부지런한 농부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들녘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의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깔끔한 식감을 자랑하는 새송이 버섯 재배도 활발한데요. 지난 1997년 새송이 버섯의 인공 재배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곳도 바로 의령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살 때 이거 좋은 거다, 이거 품질이 좋은 거다, 이거 어떻게 판별해요? 가시 동그란하면서 네. 대가 좀 하얀 것이 좋습니다. 이건 네. 다른 거와 다르게 가시 퍼져가 있고 좀 노화된 그런 버섯입니다. 노화된 벌써? 예. 이건 이제 간 모양은 이래 몰리고 까맣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보기에 확실히 비교니까 싱싱해 보인다 이게. 이건 뭔가 좀 나처럼 늙어 보이고. 이건 사장님처럼 좀 싱싱해요. 작업이 끝난 후 농장 한쪽에 마련된 상 앞에 앉았습니다. 버섯회.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새송이 버섯으로 만든 반찬이 대부분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곁들여 먹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밥상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 사실 버섯 잘 안 먹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맨날 버섯이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먹냐고 야단치셨거든요. 전 근데 괜히 싫었어요, 버섯이. 왜냐면 곰팡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싫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겨울에서 봄까지 의령의 들녘은 하얗게 뒤덮인 비닐 온실로 물결을 이룹니다. 경상남도의 중앙에 위치한 의령은 면적 482.9 평방킬로미터에 인구 3만 2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함안과 산청 그리고 진주시와 이웃하고 있죠. 의령의 북쪽은 자굴산과 한우산이 이어지는 산간지대지만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남쪽은 비옥한들이 펼쳐지는 청정한 농촌지역입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순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는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200년 전통의 의령 큰줄 땡기기. 경상도 사투리의 정감을 살려 큰줄 땡기기라 불리는 이 초대형 줄다리기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줄다리기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길이 251m,
무게 54.5톤의 줄을 당겨 세계 최고의 큰 줄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령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 멋있다. 야, 집 모양도 멋있네.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씨 고가는 순박한 의령의 자연과 사람을 쏙 빼닮은 집입니다. 와, 이야 이렇게 이뻐. 너무 이쁘다. 집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조씨 고가는 안채를 중심으로 동서에 곡간채와 행랑채가 배치되고 남쪽에 사랑채가 배치된 튼 미음자형 한옥입니다. 창녕 조씨의 종가인 이 집에는 지금도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제일 먼저 닿는 대청마루에서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 대낮부터 무슨 군부를 떼십니까? 예. 아유 또 돼서 좋다. 예, 아이고. 그렇죠. 네. 저희들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떼서 네. 딱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집이 말이죠. 예. 너무 소담하고 아하하. 아늑하고 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이고 그리 예쁘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그 고댁을 많이 봤는데 예. 막 웅장하고 그 뭐랄까 권위적이었는데 어허. 이건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검소하고 소박한 사랑채의 모습은 권위적인 양반 4대 부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기르던 마국간은 이제 고양이가 차지했군요. 사랑채와 행랑채 등으로 에워싸인 이곳은 안채입니다. 어쩐지 좀 내밀한 느낌이 들죠.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조금씩 증축되고 개축돼 그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이 집에는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배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우물 아직도 쓰는 건가 봐요. 아 예. 이야, 그렇죠. 네. 두레박도 있고. 이야, 이거 정말 어렸을 때나 해봤던 일인데. 옛날에 여기서 음. 실 끝에다 네. 입값 끼워서 가재도 잡고 막 그랬어요. 아, 좀 가재가 있었고. 예, 있었죠. 네. 그럼 열에 예. 그러면 하늘도 보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하늘도 보이고 예, 진짜. 어렸을 땐 요거 아주 그냥 굉장한 저 신비한 곳이었겠네요. 네, 아, 우리 보고 거기 재밌게 놀았던. 이거 야 이것도 오래됐다. 같이 찍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한 100년 된 것 같죠? 이거 뭐라고 쓴 거죠? 굳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야 이게 사경을 다 늙었네. 이게 60년 만에 딱 한 번 온다는 거거든요. 이 날짜가. 이게 그러니까 60년에 하루 있는 날 딱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한 이거 굉장한 건데. 쿵, 딱. 아 이렇게 쿵, 딱, 쿵, 딱. 여기서 도로또가 나왔나? 쿵, 딱, 쿵, 딱. 집안 한쪽에는 사당도 있습니다. 이 어른들 위패로 모셔놓고. 아, 제사를 조상님들. 지내는 곳입니다. 아 조상님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아, 지금도 음. 그 1년에 한 차례쯤
와서 제사들 지내시고. 떨어져 있는 그 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쪽은 또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데 집 구경을 하던 제 눈에 좀 이상한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제분들 새살림 살리는 바로 결혼한 자식들을 위해 지었다는 초가인데요. 아니, 삼천석지기 부자가 이 초가를 지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 초가집이 초가집 치고는 좀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초가를 보면 상칸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이건 상칸. 5칸입니다. 5칸이 이제 그래, 이거 5칸, 한 칸, 칸, 두 칸, 세 칸, 근데 5칸 맞네. 재밌네요. 이 초가 상칸 얘기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서 초가 5칸은 처음 보고 처음 듣습니다. 아니 자제분 그 새살림 차려줄 때 우린 비싼 아파트 사주는데 여기는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초가집을 분양했어요? 예. 그래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예,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 그 세금을 내주면서 예, 일부러 예. 좋은 집을 안 주셨대요. 검소하게 살라고. 그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라. 네가 다시 살림을 이루어라.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네. 그래서 좀 미안하니까 세 칸은 좀 미안하니까 5칸으로 해서 초가집 쳐줬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씨 고가의 초가에서 의령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흙냄새에 물씬 풍기는 순박한 고장이라서인지 의령에는 아직도 곳곳에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전설이 많이 깃든 의령에는 돌과 바위에 얽힌 얘기들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이 탑바위도 아주 신비한 바위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탑바위 밑 깎아지른 벼랑에는 암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암자를 찾았습니다. 볕 좋은 절마당에서는 정갈함이 느껴집니다. 해인사의 말사인 불양암은 비구니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탑바위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탑바위는 원래 2개의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병들이 생기니까 이걸 없애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지나가는 도인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왜 우리 마을에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나. 네네.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건너편에 절에 위에 저 위에 탑이 있는데 저 탑으로 인해서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게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적을 없애야 된다 그래요. 또 탑을 없애야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저 건너편에서 탑에다 큰 줄, 동아줄 같죠. 엮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는 그런 걸 했대요. 탑을 하나 넘어뜨렸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를 넘어뜨렸는데 네. 저 탑이 넘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직사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무서워서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못 건드렸고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후로는 그런 증상이 없대요. 없어졌대요. 네. 그런 전설이에요. 다행이네요. 야. 믿기지 않는 전설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희생정신과 자연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유면 평촌리에 있는 봉황대는 인근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바위산입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이곳에는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삼복더위 때도 여기 오시면은 땀이 확 시원하게 춥다고요. 이게 바람 저기 바위가 좌우에서 높습니다. 여기 저기서 바람이 내려오는 거야. 예, 시원한 바람이. 예, 그래도 바람바위라 그러고. 신선들이 봉황을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이곳에는 요즘은 오르기 편하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성문이라 불리는 통로를 지날 때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산중턱에 있는 쉼터에서는 누구나 그 경치에 취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1년을 묵혔다가 1년 후에 시집을 갔어요. 예. 그분들하고 또 이제 새로 시집 온 새댁들이 아니십니까? 시집 오신 분들이 그래 어울리고 노다 그랬어요. 예. 젊었을 때의 즐거운 모습들이 살며시 떠오르는군요. 의령읍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탑 하나, 바로 의병탑인데요. 의령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의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고 그 연승을 하던 홍위 장군. 빨간 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그의 흔적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충익사. 이곳은 의병장 곽재우 장군을 비롯해 귀하의 17장령과 무명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하늘이 맑아졌어. 충익사 옆에는 기념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곽재우 장군의 전적도와 유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장검입니다.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다고 전하는 장검은 지금도 서슬이 퍼렇습니다. 또 장군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말한장도 눈길을 끕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모아 왜군에 맞섰던 곽재우 장군은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홍위 장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정암진 전투와 화왕산 전투 등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둔 그의 의병은 관군이 아닌 민중들로만 이루어져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곽재우 장군이 태어난 유곡면 세간리.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현고수. 북을 걸었던 나무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9일 만인 1592년 4월 22일 날 이곳에서 어병을 일으키고 어병들을 모아서 북을 걸고 훈련을 했던 그런 뜻깊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현고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1월 10일이면 수령 520여 년의 이 나무 앞에서 동신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홍위 장군의 정신은 의령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활쏘기에 집중한 사람들. 활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요즘은 국궁이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국궁은 운동보다는 수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는 그 왜군들은 배를 타고 정암진을 건너오는데 우리 저희 그 홍장군 같은 그런 어병들은 활, 창, 접근전에서는 창을 썼겠지만은 실제로 건너오는 데는 활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어령 지역에서는 이 국궁이 아주 그 활성화되어 있고 이곳 사람들에게 의병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지난 1972년부터 의병제전을 열어왔는데 2010년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대대적인 축제마당으로 발전됐습니다. 의령에서 처음 시작되어 나라를 구하고 민중의 기둥이 되어온 의병 정신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부림면에 있는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 조선 후기 민가의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는 이 집은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재 선생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백산 선생은 민족교육의 성각자이자 민족 자본의 육성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인물인데요. 부산과 만주에서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앞장서다가 투옥돼서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집안 분위기는 국가가 망해가는데 선비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라고 묻는 백산 선생의 꿋꿋한 기계가 느껴집니다.
의령읍 외곽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시외버스는 물론 마을버스까지 거쳐가지만 이곳을 오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대합실 안에 따로 작은 승객 대기실이 마련됐는데요. 난방이 되는 이곳은 동네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 됐습니다. 유명한 게 춤하고 막 그래. 우리는 머리 꼬치꼬치한 미용사면 도시하고 틀리게. 전에 그래 안 하고 되나? 딱 이래가 댕기고. 전에는 예술이 처음이 아닌데 그게 좀 해놓을 때 내가 머리가 되게 뽑아둔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요? 하고 이제 어른의 여기는 남의 머리빼 할 줄 몰라요. 아니 거짓이도 굵게. 이래 하고. 하루 이용객이 500명 정도에 불과한 터미널. 도시의 북적거리는 모습과 달라 이곳은 시간도 더디게 흘러갑니다. 어머 그것도 원래 하면 4시간 와요. 그 내가 그또 한번 백사이라 가는데 그것도 어머 4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막 그거 봐 차를 한 번 타고 2번 타고 3번 타고 4번 타요. 딸이 이제 뭐 괴롭게 사니까 뭐 왜 사는 거 싶어서 하면서 와서 도와주고 가는 거죠. 의령읍을 감싸 안고 흐르는 의령천. 이 개천은 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사는 의령읍의 젖줄입니다. 읍내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죠. 이 떡집은 3대째 의령의 특산물인 망개떡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루에 찐 쌀로 가래떡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별반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래떡을 다시 얇게 눌러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데요. 그 다음 따로 준비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에 절인 이것, 망개잎입니다. 얼핏 보면 깻잎처럼 생긴 망개잎은 청밀의 덩굴에 잎을 부르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생잎에서는 상큼한 사과향이 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름에 딴 망개잎을 소금물에 절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 돌로 눌러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뭐 깻잎을 담을 때라도 이래 눌려놔야 물이 많아야지 이게 안 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돌을 다 눌려놓는 겁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망개떡이 만들어집니다. 준비한 떡피에 팥소를 넣어 보자기 모양으로 하나하나 빚습니다. 그리고는 쪄낸 망개잎을 닦아 떡을 쌉니다. 여기 옛날부터 우리 이제 시어머니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요래 모양 요래 돼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걸 배워서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잎사귀 자체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좀 덜 굽게 하기 위해서. 네. 망개떡에는 삶의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떡 맛은 어떨까요? 이 행도 좋고 예 먹으면 참 맛도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굴산 자락에 있는 가래마을. 커다란 카메라를 짊어진 이들이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 이들을 설레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일찍 찾아온 손님. 이곳은 외가리와 백로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봄이면 외가리떼가 몰려와서는 온 산을 하얗게 뒤덮는다고 하는데요. 마치 나무에 커다란 흰꽃이 핀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 벌써부터 이 녀석들이 날아온 걸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가 강가에 가서 큰 잉어라도 큰 고기를 잡아옵니다. 와가지고 목에다 넣고 옵니다. 와가지고 새끼 입에다 넣어주는 모습을 그 보면은 그 모성애라는 거는 인간 못지않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참 철게 찍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참 찐한 감동을 느끼고 합니다. 항상. 사진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들이는 그 시간 속에서 또 한 수 배웁니다. 가래마을에는 220여 가구 460여 명이 삽니다. 넓고 곱게 뻗은 길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이곳은 살기 좋은 마을로 꼽힙니다. 한 집 마당 안이 떠들썩합니다. 아, 묵을 쓰는 중이군요. 그런데 무슨 잔치라도 치를 모양인지 그 양이 엄청납니다. 날이 참말 뜻이 좋다 오늘. 진짜 좋다. 잔치할 거라니까. 며느리 보는데. 누구? 며느리 보는데 잔치한다고요. 누가 며느리 오시는 거예요? 누가? 며느리 누락해요. 친구 집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한 게.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걷어붙인 친구들 덕분에 잔치를 치를 주인장은 얼굴조차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마을에서는 특이하게도 잔치에 메물묵이 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잔치집에서 메밀묵을 만든다는 것은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잔치 음식 중에서 제일 먼저 메밀묵을 먹으면 탈이 나거나 체하는 걸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 다른 그릇 갖다 놓고 이거 좀 덮으면 되겠다. 가래 같은 한두 박에 시집 못 갔네 아니야 군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가래가 동네가 하도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 시집을 오고 싶은데 시집을 못 왔으니까 아니라고. 여기 시집 오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시집 와서 살아보니까 좋지 뭐. 정말요? 그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 다른 그릇 가져가. 이 마을을 사랑했던 이들 중에는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리학의 태두인 퇴계 이황 선생도 그 중에 한 명. 마을 한쪽에는 그의 친필을 새긴 바위도 있습니다. 요 가래 동천이라 그런 거는 아름달가자 애돈 애자 말동자 한여천자인데. 선생은 처가가 있던 이 마을에서 낚시를 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마을 뒷동산 자락을 따라
냇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점심때 되면은 자기 부인이 큰 이 바가지다가 밥을 담아서 저다 띄우면은 그 밥이 여기까지 돌아서 이 물이 돌았답니다. 옛날에 이 물이 돌아가지고 이태송생님 낚시하는데 앞에까지 바가지가 와가지고 그 밥을 잡숫고 또 떼하면은 그 바가지가 돌아서 자기 부인한테 갔다 그런 이런 전설도 있고. 서암지도 퇴계 선생이 자주 찾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쪽에 이태송 선생님이 서암이라고 여기에다가 명명을 해가지고 그 요거를 갖다가 서암 저수지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지금은 저수지가 들어서서 그 자취를 가늠해보기 힘들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퇴계 선생이 남긴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글이 있은 자리가 요 밑에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있었고 그 옆에 보면은 서암이라고 글은 내 머리에 확실히 남아있고 그 옆에 글은 도저히 머리에 지금 안 나타납니다. 그 옆에 그 이태계 선생님의 글씨를 갖다 추모하기 위해서 어린이 여기에 6명인가 이름이 연명을 해가지고 그또 뭐 글을 새긴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이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달라져 버린 풍경 속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남강 자락에 있는 정암루에 올랐습니다. 야. 강변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는데요. 여기서 딱 왜군들이 들어오는 걸 쫙 지켜보다가 그냥 탁 전세를 읽고 요렇게 하면 이긴다. 400여 년 전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곽재우 장군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려는 왜적을 맞아 정암진 전투를 치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근처에 있는 바위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의 원천이라는 솥바위네 이게. 가마솥을 닮았다고 해서 솥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인데요. 야, 그거 묘다. 바위에 얽힌 신기한 전설이 현실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위의 기운이 미치는 인근 지역에서 큰 부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야, 바위가 참 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 바위를 중심으로 반경 20리에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부자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 효성, 금성 또 몇몇이 있습니다.
정말 재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은 한번 오셔서 그냥 마음의 위로라도 실컷 받으시고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괜히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솥바위 또는 솥정과 바위 암자를 써서 정암이라 불리는 이 바위는 물밑으로 다리 모양의 기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요 있는 저 보는 게 저 위에 바위 저기 솥뚜껑입니다. 솥뚜껑이고 저 밑에 이제 발이 3개가 있다고 하지. 그런데 발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발은 있다는 전설만 있지.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가 태어났다는 중결이 마을 여기저기에서 부자 간판을 단 곳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방앗간을 운영하는 전현순 씨.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줌마 얼굴도 부자같이 생겼네. 아니요, 텔레비만 봤는데 이래 직접 뵙기는 너무 반갑네요. 아이고 자꾸 노세요. 우리 마누라가 이상하게 생각해. 너무 반가웠어요. 예. 아니 뭐 이렇게 이 깨고 입지고 그런 게 그냥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바쁘시다고요? 예, 오늘 좀 많습니다. 오늘은 진짜 사람이 없네요. 없어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아 주문이. 아 여기 사람이세요 원래? 아니 저 이제 시집 왔어요. 여 터가 좋고 여 살기 좋다고 시집 왔다니. 예. 시집 오는 게 이래 이름. 아 이렇게 고된 일 다 하시네. 굉장히 힘드시겠어. 아니 이 그냥 재미를 합니다. 재미로 한다고 그러시면서 온몸을 쑤시는 거 아니에요 저녁이면? 그래도 이거 즐겁게 하니까 힘들어요. 아 즐겁게 하시니까 아플 데가 없어요?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아 음악 틀어놓고 있네.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어가지고. 방앗간을 운영한 지 9년째. 하루 종일 참기름을 짜고 쌀을 빻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따뜻할 때 부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을 하던 남편이 퇴직한 후 그녀는 안살림과 바깥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힘들 법도 한데 지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녀.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무서우겠다 진짜. 이거는 옛날식이에요. 오늘 저녁 가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늘 즐겁게 일하는 그녀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사람이 조금 아파 보이서 오만 약을 다 써도 안 되고. 이거 금방 짠 참기름인데. 아니 지금 제가 드릴 거는 거 이거 정포로. 아니. 가져가서 적어놨잖아. 나무 무치다 시금치나. 아 우리 마누라 좋아하긴 하겠는데. 지금 봄나물 나오시잖아요. 아니 이거 애써서 지금 짜신 거잖아. 아닙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아이고. 정포잖아요. 아 정포.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다. 욕심 없이 나눌 줄 아는 그녀에게서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는 먹고 알통이 약한 게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한 지 5년이 된 성삼섭 씨네. 부자면만 부자니까. 자신들이 직접 키우고 거둔 농작물을 손질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합니다. 아, 근데 지금 그런 것은 많이 가서 바로 안 나왔어. 성삼섭 씨의 아내가 간식거리를 들고 옵니다. 어이서. 따끈하게 데운 식혜 한 잔에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이곳이 고향인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아내는 귀농을 주저하진 않았을까요? 시골에 살았으면은 이제 이래 생활을 뭘 알아가지고 안 했을 건데 저는 시골에 안 살아가지고
시골 생활이 뭐 어떤 줄 몰라가지고 따라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안 보니까 힘들죠. 근데 힘든 거는 다 해줍니다. 불 같은 거 하고 뭐 농사도 뭐 지을 때 나오지 말합니다. 나오지 말고 저기 술만 잘 주면은 야 이것도 이거는 성삼섭 씨의 아내는 요즘 막걸리로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성씨네가 귀향을 결심한 데에는 고향에서 어머니의 맛을 제대로 살려보자는 생각이 한몫했습니다. 막걸리 먹고 남은 거를 가지고 이제 부뚜막에다 딱 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은 이제 식초는 술이 이제 늙어가지고 된 걸 식초라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식초가 뭐 감식초 같은 그런 건 없고 전 요 막걸리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반찬이 안 됩니다. 반찬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니캉니캉 살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흔들면서 니캉니캉 살자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래 하시대. 그래 저도 시어머니가? 예, 우리 어머니 그러시대. 농사를 자신이 성삼섭 씨가 수술을 넣어 만든 식혜를 거릅니다.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식혜에 수술을 넣는 것은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조청을 택했을까요? 그 조청이라는 거를 감초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먹던 거하고 전혀 맛이 달라요. 쌀조청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꿀처럼 이상하게 맛이 저희들이 옛날에 먹던 그런 조청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전수를 받고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옛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가마솥을 고집한다는 부부.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8시간 동안 가마 옆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청에서는 어머니의 맛이 되살아납니다. 의령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정곡면 성황리. 근사한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둘레가 최대 4.7m에 높이 11m에 달하는 이 나무는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 소나무 두 그루 너무 멋있죠. 저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359호인 성황리 소나무입니다. 300살도 훨씬 넘은 저 두 소나무한테는 아주 신비한 전설이 있습니다. 저 두 소나무가 맞닿는 순간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닿은 순간 우리나라의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살짝 닿고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그런 길조가 아닌가 기대됩니다. 의령을 여행하는 내내 이 기운을 갖고 서울 가서 부자 돼야지 하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